네, 오늘 가설 검정 두 번째 시간입니다. 가설 검정은 이러한 두 개의 가설을 놓고 검증하는 거다. 그래서 기무가설과 대립가설. 이걸 H0, 대립가설 H1. 그렇죠? 모집단에 대해서 추론하는 방법은 점 추정과 구간 추정은 모집단에 있는 모습을 직접 추정하는 걸 얘기하고요. 직접 그 값을 점으로 제시하거나 구간으로 제시하거나. 이 검정은 그거하고는 좀 다르다 그랬죠. 모집단의 값을 어떤 값이라고 가정을 하고 그 가정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검증하는 거다 그랬습니다. 그 검증하는 증거는 표본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검증의 대상인 우리가 가설을 세운 그 표본 추정량이 되겠습니다. 모평균 같으면 표본 평균으로 검증을 하는 것입니다. 교재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기무가설은 거짓임을 입증할 수 없으면 받아들일 가설을 기무가설, 그리고 대립가설은 확실한 증거로 입증하고자 하는 가설. 그러니까 둘을 구분하는 것보다는요, 대립가설의 의미를 명확하게 알면 됩니다. 우리가 입증하려고 하는 거는 그 증거가 더 명확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증거가 있다면 그것을 기무가설을 입증하는 그런 게 아니고요. 증거가 있다면 그것을 대립가설을 입증하는 데 쓰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증명해 보이려고 하는 것을 대립가설에다가 써놓으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증명해 보이려고 하는 것을. 그러면 반대로 그 반대 상황은 자동적으로 기무가설이 되기 때문에 이 둘을 일부러 구분하려고 억지로 하지 마시고 이쪽 입증의 대상이에요. 입증의 대상. 그러니까 가설 검증을 하는 사람이 이거를 제가 입증을 시켜야 돼. 입증을 못 시키면 기무가설의 손을 자동적으로 들어주게 되는 거다 하는 겁니다. 입증하지 못하면 그게 이런 꼴이 돼버린다. 이걸 입증하지 못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검증하려는 시도를 잘못하게 되면 이쪽을 도와주는 입장이 될 수도 있어요. 우리는 그런 경우 많이 보잖아요. 재판은 잘못 시비를 걸면 오히려 이쪽을 죄 없는 걸로 괜히 시비를 걸어갖고 오히려 정당화만 시켜놔주는 그런 꼴이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증거가 확실하다고 생각해야지만 가설 검증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입증을 못하게 되면 이거를 받아들이게 된다. 이걸 중심으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걸 세우고 기무가설 세우고 가설 검증하는 것이 아니라 대립가설을 세우고 가설 검증을 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기무가설은 정반대니까. 자, 어제 1.56 유의수준, 또 하나 용어 나온 게 있었죠. 1.56 유의수준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맞는데 이거를 기억할 확률. 이게 맞는데 이거를 기억할 확률. H0가 참인데 H0를 기억하고. 그러니까 이걸 입증했다는 거죠. 이거를 대립가설을 입증했다. 대립가설을 입증해도 100% 증명할 수는 없는 거예요. 대략 한 95% 정도 이게 맞다. 그러면 이게 맞는데 이거를 기억할 확률은 한 5%, 이걸 받아들일 확률은 그러니까 5% 정도. 관례상으로 5%라고 그랬죠. 이거 실수할 확률이죠. 이거를 이제 유의 수준이라고 이렇게. 자, 또 한 가지 용어가 있는데 그거는 예 9.2를 보면서 좀 보겠습니다. 자, 예 9.2를 어제 우리가 흔히 하는 그런 가설 검정 방식으로는 제가 안 하고 중심극한 정리 연장선, 즉 X바가 이러한 정기분포를 따른다고 하는 연장선상에서 어떻게
상황 판단할 것인가 그런 걸 직관적으로 했었어요. 가설 검정에 대한 거를 전혀 그 용어 같은 것들을 사용하지 않고 해봤습니다. 충분히 또 가능해요, 그게. 근데 이제 용어를 배웠으니까 누구나 이제 사용하는 그런 용어를 사용해서 해보겠습니다. 자, 이 상황은 지금 비만 클리닉의 주장을 맨 그 문제에서 맨 끝에 가보시면은 그 문제, 비만 클리닉의 주장을 받아들여도 좋을까, 뭐 그런 식으로 써 있죠. 그러니까 비만 클리닉의 주장을 지금 230 네. 비만 클리닉의 주장을 받아들여도 좋을까? 받아들여도 좋을까? 근데 잘 구분하셔야 되는데, 받아들여도 좋을까? 그러니까 주장에 대한 의심을 지금 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것을 뭐 적극적으로 주장하던, 뭐 소극적으로 주장하던, 그건 별 상관이 없어요. 그냥 소극적으로 주장하던, 적극적으로 주장하던, 적극적으로 주장하니까 욱하는 마음에 한번 시비를 걸어보겠다, 뭐 그런 것이 아니고, 소극적으로 주장하더라도 가만히 있어도 그냥 의심을 하면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주장, 의심. 그렇죠? 주로 대립가설은 그런 주장에 대한 반박. 그러니까 시비를 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시비를 건다. 비만 클리닉의 주장을 받아야 도 좋을까? 그러면 이제 대립가설은 이러한 주장에 대한 의심 반박이 될 거예요. 그러한 의심은 증거를 갖고 한다 그랬죠? 그래서 그 증거라는 게 표본을 통해서 얻어진 추정치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X바가 4.5로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충분히 의심해 볼 만한 거죠.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의심한 게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를 보자, 그런 얘기죠. 자, 그러니까 이걸 이제 포멀하게 쓰면 모집단의 모평균값이 5가 안 될 것이다 하는 게 대립가설. 이걸 이제 입증해 보이고 싶은 거죠. 의심하는 거죠. 의심. 이런 상황을 좀 의심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한번 입증해 보고 싶은 거죠. 표본 평균을 통해서 4.5 대략의 증거는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게 과연 이 주장, 이 의심을 받아들일 만큼 충분히 확실한 증거가 되는지, 그러면 이제 아니면 확실한 증거가 아니면 귀무가설을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대립가설을 확실한 증거로 입증하고자 하는 가설이야. 입증의 대상이에요. 우린 이거를 입증하려는 게 아니라 이거를 입증하는 거야. 입증하는 쪽이 대립가설이야. 입증해보려고 하는 가설, 의심. 자, X바가 4.5가 나왔다 그랬죠? 그러면 대립가설은 이거 이제 반대니까요. 반대적인 상황이니까요. 그 중에서 뮤가 5인 거를 제가 가로치고 이렇게 한 이유는 있어요. 자, 두모인 값, 최소든 최대든, 하여튼 지금 이제 최소값이죠. 5인 상황을 놓고 판단하면 된다 그랬죠. 그래서 만약에 5가 맞다면 가능한 x바의 값들의 분포죠. 이게 정규 분포를 따르게 되죠. 표준 편차가 올 거고, 아니죠, 분산이 올 거고요. 이런 분포를 따르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요 5를 중심으로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얼마 한 거야? 플러스 마이너스 오차 범위. 그게 95%에 해당되는 오차 범위다 하면 x바의 95%는 뮤가 5인 그러한 모집단에서 나온 거고, 나머지 5%는 나머지 2.5% 이거는 x바의 이런 x바 값들은 뮤가 5인 집단에서 나왔다고 볼 수도 있지만 그 가능성이 2.5 합쳐서 5%밖에 안 된다.
그것보다는 이러한 모집단에서 나왔을 가능성이 더 크다. 5보다 크고 5보다 작은 그런 모집단에서 나온 값들일 가능성이 이쪽에 있는 것들은 그렇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 안에 x바가 이 안에 들어오면 그 x바는 뮤가 5라는 모집단에서 나온 x바다. 그렇게 어떠한 확률로? 95%로 95%의 신뢰도로 5인 모집단에서 나왔다고 보는 거야. 이쪽은 5%죠. 5% 신뢰도가 5%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그거는 실수할 확률을 받아들이고 합쳐서 5% 실수하는 거죠. 실수할 확률 5%를 받아들이고 이거나 이거일 것이다. 이거는 아니고 5보다 크거나 5보다 작을 것이다. 실수하는 거죠. 그래서 알파 5%. 자, 근데 여기서는 좀 달라요. 자, 이 경우는 지금 실수하는 게 아니에요. 있죠. 뮤가 5보다 큰 모집단에서 나오는 거는. 뮤가 큰 모집단에서 나오는 거는. 이건 실수하는 게 아니죠. 어느 쪽으로, x바가 어느 쪽으로 와야 이 대립가설을 입증의 대상, 대립가설을 쪽으로 받아들여요. x바가 5보다 작은 쪽으로 나오는 이쪽이죠? 이쪽이 x바가 모집단의 모평균이 5보다 작다는 증거가 되는 거죠. 이쪽이 95%에 해당되잖아요. 이쪽에서는 5% 해당되고 이쪽에서는 95% 해당되는 그 범위 안에 들어오는 값이잖아요. 예, 그래서 x바 값이 이쪽에 와야 이거에 해당되는 증거지. x바 값이 이쪽에 오는 거는 이거에 대한 증거가 아니죠. 뭐에 대한 증거요? 이거에 대한 증거잖아요. 규모가설에 대한 증거죠. 그렇죠? 대립가설에 대한 증거고. 이것도 이거 대립가설에 대한 증거, 이거 규모가설에 대한 증거, 이거 규모가설에 대한 증거. 이것도 H0를 지지하는 쪽, 이것도 H0를 지지하는 거고, 이것만 H1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쪽은 고려를 안 하게 돼요. 그래서 이쪽은 경계선이 나올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쪽은 그냥 x바 값이 5보다 크게 나오면 그냥 계속 다 뭐요? 크게 나오면 이쪽을 받아들이는 거지 이쪽을 입증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경계선을 넘으면 이쪽을 받아들이고 경계선을 넘으면 이쪽을 받아들이고 경계선을 넘지 않으면 이쪽을 받아들인다고 하는 그 경계선은 요거 하나밖에 존재하지 않게 돼요. 그래요? x바 값이 요 경계선을 넘느냐 안 넘느냐 그것만 지금 이슈가 되는 거지 이쪽 경계선은 사라지게 돼요. 그래요? 이러한 대립가설의 형태에서는. 자, 그러면 이쪽에 들어오면 x바 값이 이쪽에 들어오면 대립가설을 입증한 증거로 삼는다 그랬단 말이에요. 하지만 뭐요? 이것도 x바가 뮤가 5라는 모집단에서도 나올 수 있는 그런 값이죠. 요게. 그래서 이쪽에 들어왔는데 x바 값이 이쪽에 들어왔는데 이거에 대한 증거가 아니라 이거에 대한 증거로 받아들이면 확률의 대결로 당연한 그런 결론인데 실수할 확률은 여전히 존재하는 거죠.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걸 실수할 확률이 요 뒤꿈치 부분, 요 구간의 크기라고 그랬잖아요. 자, 근데 우리가 어제 뭐라 그랬냐면 이 실수할 확률은 5%로 하는 게 관례라 그랬어요. 5%로 하는 게 관례라고. 그럼 이쪽만 잡아버리면 지금 딱 절반이 돼버렸어요. 2.5%로. 그죠? 그래서 관례상 유의 수준의 크기는 5%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 경계선의 값을 다시 바꿔야 돼요. 좀 더 넓혀야 돼요. 5%라고 하는 관례에 맞추기 위해서. 그래서 경계선이 하나밖에 없을 때는 한쪽이 5%여야 돼요. 그러니까 경계선을 좀 더 오른쪽으로 이동해야 되겠죠? 그래서 2.5%가 아닌 5%로 만들어야 돼요. 경계선의 값을.
자, 그러면 5%에 해당되는 경계선의 값을 다시 계산해야 됩니다. 어저께는 2.5%에 해당되는 경계선의 값을 구했죠. 그래서 넘 인버스요. 원래는 이제 T분포를 해야 되는데 표본의 사이즈가 30 이상이기 때문에 정기분포에 근사한다. 그래서 근사치를 그냥 하게 됩니다. 넘 인버스. 누적 확률 여기까지 5%죠? 0.05. 평균, 모평균 5로 가정한 거죠. 5에서 나온 그러한 모분포죠. 5. 그 다음에 표준 편차가 루트 n분의 시그마. 시그마는 없고 대신 s 1.5. 루트 n, sqrt. 스퀘어 루트 표본 사이즈 40명. 4.61? 네. 4.61 정도 나오죠. 경계선의 값이 4.61이 나오게 됩니다. 어제는 이게 2.5%였을 때는 얼마가 나왔었을까요? 2.1%였을 때는 0.025로 바꾸면 4.54였네. 4.54. 여기 갔다가 4.61로 이동했죠. 여기로 5%. 2.5%를 5%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왜? 유의 수준은 별말 없으면 5%. 그걸 맞춰주기 위해서. 이 사이즈를 더 넓혀준 거예요. 이쪽은 지금 경계선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쪽은 전혀 해당이 없잖아요. x바 값은 크면 클수록 불리해지잖아요. 이쪽을 지지하는 쪽이지. 자, 그러면 새로운 경계선의 값 4.6이 그렇게 해서 다시 가설 검정을 하면 4.5 여전히 어제도 4.54였으니까 4.54 4.6 어제 여기가 경계선의 값이 4.54 표본 평균의 값이 4.5니까 어제하고 뭐 똑같은 결론이네요. 그죠? 어제하고 똑같은 결론. 5% 이후 수준에서 하게 되면 비만 클리닉의 주장을 받아들여 줄 수밖에 어떻게 해야 되나요?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이 경계선 밑에 있으니까. 그죠? 경계선. 그러니까 5보다 작으면 의심을 받는 건데 계속 의심을 받죠? 의심을 받아도 그건 의심에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그러다가 이 경계선을 넘으면 의심이 아니라 그건 확실한 증거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경계선을 넘어버려. 경계선을 넘어버렸죠? 4.5. 그래서 이거는 의심으로 지나는 게 아니라 의심할 만한 확실한 증거로 받아들이는 거야. 의심할 만한 확실한 증거다. 4.5라는 값은. 그래서 이게 기각되고 이게 받아들여지는 거야. 아시겠죠? 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 이 문제에서도 유의 수준 5%로 문제 유의 수준에 대한 얘기가 전혀 없죠? 문제 자체에는. 그래서 지금 해설에 5%로 그냥 잡아서 했죠? 예컨대 하면서. 그래서 관례적으로 5%라. 자, 그러면 이거를 좀 더 빠르게 하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빠르게 하는 방법. 교과서에 이제 그 방법이 나와 있는데, 이제 이 원리를 모르고 바로 이 교과서에 하는 해설에 있는 방법을 적용시키면은 별로 좋지 않아요. 이 교재에 나와 있는 방법은 원리에 대한 설명을 전혀 해놓지 않고, 결과적으로 나온 그런 그 부분만 딱 뽑아내서 아주 테크니컬하게 가설 검증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원리를 전혀 여기서 끌어낼 수가 없어요. 자, 어떻게 하냐면, 이걸 전부 표준화시킵니다. 표준화시켜요. 교재에 나와 있는 거는 전부 표준화된 거예요. 자, 표준화를 시키면은 무슨 장점이 있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x바를 표준화시키면 g. 표준화시킨다는 거는 x바에서 마이너스 평균을 빼고 분산으로 나눈다는 얘기, 표준 편차로 나눈다는 얘기죠. g로. 그럼 x바 표준화시켜요. 그러면 당연히 여기는 뭐가 될까요? 0이 되겠죠? 가운데.
이 5가 당연히 0이 되겠죠? 모평균의 값을 5로 가정하겠습니다. 0이 되죠? 0 가운데 지분포. 자, 그러면 이 경계선의 값은 x바의 분포가 뭐든 상관없이 경계선의 값은 변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왜? 표준정기분포에서는 자, 이 경계선의 값이 5%에 해당되는 경계선의 값을 좀 구해야 되는데 이 경계선의 값이 여기서는 지금 4.61이 나오는데 이 4.61이라고 하는 값은 뭐요? 아까 넘인버스에서 구해서 보는 거 보셨듯이 이 누적 확률 0.05 적어놓고 그 다음에 평균, 그 다음에 표준편차 그걸 차례차례 넣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값이 나오려면 이 분포의 평균하고 표준편차를 알아야 돼요. 근데 표준화 시켜버리면 그럴 필요 없죠? 네. 표준정기분포니까 모수가 평균 0, 표준편차 1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요 값도 5%에 해당 값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미리 항상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이러한 가설 검증을 할 때 경계선의 값이 이렇게 왼쪽에 있는 5%에 해당되는 값은 항상 똑같아요. 항상. 그러니까 경계선의 값을 미리 딱 만들어 놓고 기다리고 있으면 돼요. 경계선의 값을 딱 만들어 놓고 기다리고 있으면 돼요. 자, 그럼 5%에 해당되는 값이 얼마입니까? 그거는 넘 S 인버스 구하면 되죠. 확률만 적어주면 되죠. 0.05. 이건 마이너스 1.65. 마이너스 1.64. 반올림. 마이너스 1.64. 이 값은 여기가 5%면 언제나 똑같은 값이죠. 저 4.61이라는 값은 평균과 분산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이건 항상 똑같은 값이에요. 마이너스 1.64. 자, 그러면 이 경계선의 값하고 뭐하고 비교를 한다 그랬죠? 네. x바의 값, 여기 4.5라는 값하고 4.6이라는 경계선의 값을 비교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 4.5라고 하는 값이 경계선을 넘었는지, 네?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었는지 지금 보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똑같이 이 4.5도 표준화 시켜야 되죠? 4.61을 표준화시킨 값이 마이너스 1.64. 그러니까 4.5도 똑같이 표준화 시켜야 돼요. 그래서 4.5. 이 계산만 이제 해주면 돼요. 4.5. 우리가 지금 새롭게 계산한 거는 이제 처음 나온 거야. 이거는 항상 똑같은 값이고, 이제 하다 보면 이건 거의 외우게 돼요. 자주 하게 되다 보면 5%, 이쪽 5%에 해당되는 건 마이너스 1.64, 이쪽 5%에 해당되는 거는 플러스 1.64, 그 다음에 양쪽 합쳐서 5%에 해당되는 건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플러스 마이너스 1.96. 이거 다 아는 값이기 때문에 증거로 나온 그 표본 평균의 값, 그것만 표준화 시켜주면 돼요. 우리가 할 일은. 4.5 마이너스 5 나누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이것만 해주면 돼요. 그래서 여기 교재에 그 값이 나와 있죠? (4.5) 마이너스 5 루트 n 루트 40분의 시그마 1.5 얼마예요? 마이너스 2.11 마이너스 2.11 경계선을 넘었죠? 똑같은 결론이 나와야 되겠죠? 그러니까 가설 검증하는 절차가 이제 굉장히 간단해집니다. 이 경계선이 왼쪽에 있는지 오른쪽에 있는지 그것만 잘 판단하면 돼요. 제일 먼저 왼쪽에 있는지 오른쪽에 있는지 아니면 양쪽에 있는지. 자, 양쪽에 있는 거는 비교적 쉽게 대립가설 형태가 그렇게 만들어지면 뭐 어떤 식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면 뭐 당연히 양쪽이겠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을 거고요. 양쪽이 아니고 한쪽일 경우에 과연 왼쪽이냐 오른쪽이냐를 어떻게 따지느냐. 자, 지금 대립가설의 뮤가 5보다 작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저 원리를 알고 있으면 이게 저기서 나왔다는 걸 알면 당연히 이거는 왼쪽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뮤가 5보다 작다. 문제가 되는 거는 증거는 뮤가 5보다 작아야 일단 증거가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아니죠. 표본 평균의 값이
일단 5보다 작아야 증거로 될 거 아니에요. 5보다 큰 게 증거가 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x바가 5보다 작아야 증거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럼 이건 표준화 시켜봤자 뭐야? 이쪽이라고, 왼쪽. 5보다 작다. 이 가운데는 항상 중심의 모평균값 아니에요? 0. 왼쪽. 작은 값이 와야 증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경계선의 값은 왼쪽. 이런 형태가 되죠. 만약에 대립가설이 이렇게 돼 있다. 그럼 경계선은 어느 쪽에 있을까요? 오른쪽에 있겠죠. 증거가 어떤 증거가 나와야지 의심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5보다 커야 의심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따져봐야 되는 거죠. 경계선을 넘는지 안 넘는지. 자, 그렇게 판단하는 방법이 있고 또 이렇게 얘기하면 열심히 공부할 땐 생각나다가 또 며칠 지나면 생각 안 나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건 별로 좋지 않은 건데 그런 걸 이제 팁이라고 그러죠. 팁. 약식으로 쓸 수 있는 아무런 논리도 없이 그렇지만 알아두면은 굉장히 활용도 높고요. 아는 채 할 수 있는 거. 진짜는 잘 모르지만 아는 채 할 수 있는 그런 걸 팁이라고 그러잖아요. 자, 이것도 아는 채 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 뮤가 5보다 작다. 이게 경계선이 왼쪽에 있는지 오른쪽에 있는지 이게 자체가 알려주고 있어요. 어느 쪽에 있다고? 왼쪽에 있다고. 그죠? 왼쪽에 있다고 알려주고 있어요. 이렇게 돼 있으면 대립가설이 이렇게 돼 있으면 오른쪽에 있다고. 오른쪽이라고 알려주고 있죠. 이거는 양쪽이라고. 가운데가 아니고 양쪽이라고. 자, 그래서 여기서 새로운 용어가 이제 하나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경계선 그랬는데 그 경계선을 뭐라 그러냐면 그 경계선을 요거를 인계값이라고. 인계값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교재 용어가 나와 있나? 인계값이? 제가 지금 잘 못 찾겠는데, 이런 걸 인계값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인계값, critical value. 이거를 번역한 말이에요. 보통 우리가 물에 끓는 점을 인계점, 어는 점, 물이 어는 점, 인계점, critical point라고. 인계점, 그걸 의식해서 번역한 말입니다. critical, 중요하다는 뜻이 아니고 인계라는 뜻은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죠. 자, 보세요. 왜 이걸 인계값이라고 붙였는지. 이게 작아지면 의심할 만한데 의심을 하죠. 근데 이게 여기까지도 의심을 할 만한데 증거는 안 되는 거예요. 강력한 증거는. 이거를 대립가설에 대한 증거는 안 되는 거예요. 대립가설을 받아들일만 증거는 안 되다가 이 경계선을 딱 넘으면 증거가 되죠. 직전까지도 안 됐다가 이것만 터치하면 돼요. 그래서 그거를 물에 끓는 점하고 비슷하다 그래서 일단 끓기 시작하면 끓는 거니까 일단 넘으면 뭐 조금 넘었던지 많이 넘었던지 아무 상관없어요. 그냥 넘으면 기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인계값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보통 이제 학생들은 그걸 궁금해 하는데 인계값하고 일치하면 어떡합니까?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럴 가능성은 확률로 제로죠. 연속 변수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실제로는 나타날 수는 있어요. 나타날 수 있지만 인계값이 소수점 몇 자짜리에서 반올림하고 막 그러니까 똑같을 수 있다는 가능성이 좀 나오는데 이거 보시면 알겠지만 소수점 밑으로 가면 이게 이제 인계값인데 이 인계값하고 똑같이 절대 나올 수가 없어요. 똑같이 나올 수가 없어요. x바 값이. 그래서 통계학자들 사이에서 그런 걸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그래도 똑같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 건 아니냐.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등호면 기억 안 하고, 터치하면 기억 안 하고, 넘어야 기각을 하자. 넘지 말아야 될 선을 건드린 거는 아직 안 넘은 거니까. 그죠? 만진 것 뿐이지, 안 넘었으니까. 넘어야지 된다. 그래서, 터치하는 거는, 이건 아직 기각 아니다. 넘어야 된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그건 뭐 합의를 본 건 아니고요. 많은 사람은 그렇게 얘기한 거. 그거에 대한 증거는 없고 아직 정리가 안 돼 있어요. 클리어하게. 그건 어떻게 하자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이거를 이 x바 값 증거로 나온 4.5 해당되는 이거 표준화된 값 이걸 표준화시킨 값이요. 표준화시킨 값 이거를 검정 통계량의 값이다. 그렇게 검정 통계량 값이다. 그렇게 그래서 검정 통계량 값하고 인계값하고 비교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우리 교재에 관측된 G라고 해놨죠. 관측된 G라고 하는 보통 관측된 G라고 하는 표현보다는 포멀하게는 검정 통계량의 값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인계값 두 값을 비교하면 돼요. 그러니까 말할 때 상당히 이제 편하죠. 인계값과 검정 통계량의 값을 비교해서 그 경계선을 넘느냐 안 넘느냐 그걸 따지면 된다. 이제 좀 더 용어를 하나 더 쓰면 이 영역을 뭐라 그러냐면 이 영역 안에 들어오면 귀무가설이 기각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기각력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리젝션 리전이다. 그걸 번역한 말이에요. 리젝션 리전, 기각력이다. 이쪽에 들어오면 기각하기 때문에 그러한 영역이다. 그래서 기각력. 그래서 검정 통계량의 값이 인계값을 넘으면 기각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검정 통계량의 값이 기각력에 들어오면 기각한다. 그렇게 얘기할 수도 하고요. 그래서 여기 기각력이다. 그래서 리젝션 리전, 크리티컬 리전. 그러니까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 기각력의 사이즈가 바로 유의 수준이 되겠죠. 유의 수준 5%. 이 기각력의 확률 크기가 바로 알파가 되죠. 그 유의 수준을 알파로 말하면 기각력의 크기가 되는 거야. 기각력은 확률 분포의 밑에 면적이니까 당연히 확률이 되겠죠. 기각력의 크기, 유의 수준, 다양한 말이 있어요. 여기 나오네요. G가 검정 통계량이다. 이 검정 통계량인 건 이거요. X바를 표준화시킨 거, 검정 통계량 거. 자,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전부 이런 표준화시킨 형태로 가설 검정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 바로 이렇게 합니다. 자, 그럼 그런 방식으로 얘 9.3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1.5리터들이 강조해 주셨어. 어제 다 봤던 거니까요. 이걸 바로 이제 어떻게 지금 대립가설이 소비자 단체에서 그걸 의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지금 의심하고 있죠. 지방 함량이 1g보다 클 것이다. 평균적으로. 이걸 의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좀 증거를 잡긴 잡았죠. 표본을 통해서 X바가 1.1이 나왔죠. 1.1. 그래서 증거를 잡았어요. 근데 그게 이거를 내세울 수 있는 강력한 증거인지 아니면 그냥 의심해 볼 만한 그런 증거인 건지 그래서 의심 수준에서 끝날지. 자, 그러니까 기각력이 왼쪽인지 오른쪽인지 어느 쪽이에요? 오른쪽이죠? 오른쪽. 기각력이 오른쪽이에요. 여기 이제 알파죠? 알파는 5%로 잡아야 되죠? 이 값이 얼마나 했어요? 아까 이쪽에서 마이너스 1.64 했죠? 대칭이니까 플러스 1.64. 그럼 뭐만 계산하면 돼요? 네. 요걸 표준화시킨 값. 1.1. 검정 통계량의 값이죠? 1.1을 표준화시킨 값. G. 1.1 마이너스
모평균 얼마요? 1이죠? 1일 때 분포니까 1 마이너스 루트 n분의 시그마. 샘플 사이즈 45, 시그마 0.2. 그래서 3.354. 그렇죠? 3.354. 기강력 안에 들어가네요. 그죠? 네, 그래서 대립가설을 받아들인다. 귀무가설을 기각하고 대립가설을 받아들인다. 그래서 이거는 모평균이 해석할 때는 어떻게 해요? 1g에서 나온 그 샘플 평균이라고 보기에는 힘들다. 1.1이라는 값이. 1보다 큰, 뭔지는 1보다 커서 구체적으로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1보다 큰 모집단에서 나온 샘플 평균치라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 그런 얘기죠. 이렇다고, 뮤가 1이라고 보기에는 x바 값이 너무 크다. 요 안에 들어간다. 5% 안에 들어간다. 물론 가능성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실수할 가능성이 5%죠. 가능성이 있는데도 이 영역 사이즈, 가능성 사이즈 5% 있는데도 기각시켜 버렸으니까 실수할 확률 5% 유의수죠. 자, 그 다음에 얘 9.4. 이거는 대립가설의 형태를 보니까 기각력이 양쪽에 있죠. 기계 정확도를 보는 거니까 이가 제대로 담는지 확인하는 거. 제대로 담는지 담겨지는지 그게 지금 의심스럽다 그런 거죠. 그래서 확인을 해봐야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바로 이런 거예요. 괜히 시비를 걸었다가 이걸 귀무가설 기각 못 시키면 그거를 합리화시켜주는 꼴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면죄부를 준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잘못 시비를 걸면 거기다 면죄부를 줘버린다. 가만히 있으면 오히려 의심받고 저 의심스러운데 근데 괜히 재판 걸어가지고 무죄 딱 나와버리면 그 사람은 더 옛날보다 더 당당하게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기각력이 양쪽에 있죠? 양쪽. 95%로 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95%로. 지금 제가 문제에서 뭐 1% 유수준 1% 뭐 그런 거 전혀 신경 안 쓰고 저는 전부 유수준 5%로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1%로 하면 어떻게 될 건지는 뭐 그 교재대로 나오게 돼요. 자, 마이너스 1.96, 1.96이죠? 5%에 해당되는 값이 표준정균포에서 G. 그러면 검정통계량의 값 G. X바 값이 1.1이 나와 3.1 마이너스 모평균의 값 3. 귀무가설에서 주어진 값 3. 그 다음에 루트 n분의 시그마. 이걸 계산하니까 1.826. 1.8. 1.826. 기각력 안에 못 들어갔죠? 그러니까 기각을 못 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의심은 해볼 만한 값인데 3.1. 3이 아니니까 의심은 해볼 만한데 의심을 맞다고 하기에는 이 크기가 좀 작다 하는 거예요. 확실하게 증거로 삼으려면 이 경계선을 넘어야 된다. 그 값이 넘지 못했기 때문에 기각할 수 없다.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면죄부를 준 거죠. 이렇게 당당하게. 자, 238페이지 밑에 자, 표로 이제 정리를 해주고 있죠. 지금 보시면 귀무가설의 형태는 다 똑같아요. 근데 사실은 귀무가설의 형태가 다 똑같지 않아요. 첫 번째 보면 귀무가설은 대립값설에 반대되는 형태니까 첫 번째는 뮤가 뮤0보다 크거나 같다. 두 번째는 뮤0보다 작거나 같다. 세 번째는 이제 거기 나온 대로 같고요. 이게 원래 대립가설 형태가 이래야 되는데, 아니죠, 귀무가설이야. 귀무가설의 형태가 이래야 되는데
왜 거기서 이 부등호를 다 싹 빼버리고 등호만 적어놨을까요? 다 똑같이. 결국 다 똑같아져 버렸거든, 세 개가 다. 왜? 왜 그랬을까요? 원리를 알면 이걸 이해가 가죠? 제가 처음에 원리를 설명할 때 어떻게 됐어요? 이게 부등호이더라도 등호인 것만 한 번만, 등호인 것만 잡아내서 가설 검증을 하게 되면 기각력은 양쪽이 아니라 한쪽만 나오기 때문에 요 부등호 요 부분은 당연히 기각력의 반대쪽에 있기 때문에 그쪽 값은 귀무가설을 기각하지 못하는 쪽으로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경계선의 위치가 한쪽에밖에 없다고. 이것만 잡아서 했었잖아요. 그래서 결국 가설 검증을 할 때 이렇게 놓고 귀무가설이 이렇게 놓고 할 때와 결과가 똑같기 때문에 이렇게 돼 있지만 이렇게 놓고 가설 검증을 하는 것과 아무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이걸 받아들인 건 이런 상황을 전부 다 받아들이기 때문에 아시겠죠? 기각력이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한쪽밖에 없기 때문에 기각시키지 못하면 이 상황도 같이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이것도 기각시키지 못하면 이 상황뿐만 아니라 이 상황도 같이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기각력이 한쪽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죠? 대립가설이 이 반대로 돼 있잖아요. 이거의 반대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귀무가설을 그냥 이렇게 써도 된다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원래는 그런 의미는 아닌데 통계학자들이 그냥 귀무가설을 그냥 이렇게 쓰자 이렇게 약속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중요한 거는 우리가 중요한 거는 기각력이 왼쪽이냐 오른쪽이냐 양쪽이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경계선의 값이 어디 있느냐. 근데 그 경계선의 값이 어디 있느냐를 결정하는 건 뭐예요? 결국 대립가설을 보고 하거든요. 대립가설. 그래서 대립가설을 잡아놓으면 귀무가설은 당연히 그 정반대이기 때문에 귀무가설의 형태에 대해서 이렇게 정확하게 표현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그냥 귀무가설은 전부 다 똑같이 이렇게 그냥 표현하자고 한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귀무가설의 모양은. 그래서 귀무가설은 일괄적으로 그냥 등호로 이렇게 다 만들어버리고 대립가설은 정확하게 이렇게 만들고. 자, 그런 오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왜 이런데 귀무가설 이렇게 그럼 이거 큰 거는 어떻게 되는 거냐? 검정 통계량 다 똑같죠? 이걸 표준화시켜서 표본 평균의 값을 전부 표준화시켜서요. 기각력의 위치가 지금 부등호로 지금 다 다르죠? 이건 뭐 양쪽에 있다는 뜻이고 절대값이니까 양쪽 끝이라는 얘기고요. 지금 기각력의 부등호 방향하고 똑같죠? 똑같죠, 이게? 일치하죠? 그게 당연한 거죠? 작다는 확실한 증거, 크다는 확실한 증거, 작다는 확실한 증거, 크다는 확실한 증거. 그러니까 부등의 방향이 일치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다음은 P값에 대한 거예요. 항상 순서가 X바 대한 거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비율에 대한 추론이 항상 등장하죠. 이게 결국 이거하고 같다고 하는 것만 잘 알아두고 있으면 전혀 이거 새로울 게 없다 그랬죠. P에서의 분포가 정기분포 P n분의 PQ. 그러니까 핵심적인 거는 이미 그래서 제가 7장이 가장 이 코스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게 바로 7장에서 나온 거. 그게 8장, 9장에서 그대로 사용되고 있죠. 7장, 8장, 7장 만 잘 이해하면 추정이고 검정이고 상당히 쉬워지는 겁니다. 출발하는 스타팅 포인트가 다 똑같아요. 추정, 검정 다 스타팅 포인트가 다 똑같습니다. 지금. 자, 그래서 특별히 뭐 새로운 게 없기 때문에 예제를 보면서 조금씩 드러나는 차이점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246페이지에 9.5. 이 표본 평균에 대한 추론하고
이 비율에 대한 추론하고 다른 거라고 자꾸 생각하면 그때부터 어려워지는 거예요. 똑같다고 생각해야지 쉬운 겁니다. 결국 똑같은 거. 자, 과일 통조림의 내용이 표시대로 340g인지 무작위로 조사해서 어쩌고저쩌고. 예. 이 경우는 지금 사실 대립가설을 잡기가 애매모호한 그런 내용이에요. 문제의 내용이. 귀무가설의 형태가 여기 나와 있으니까 이렇게 하면 되지만 사실 실제 상황에서는 대립가설을 자기가 잡아야 돼요. 대립가설을 자기가 정해놓지. 대립가설을 누가 줍니까? 자기가 잡아서 검증해야지.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 문제에도 이런 식으로는 안 나와요. 대립가설의 형태를 전혀 주어지지 않아요. 상황만 주어지고 자기가 대립가설을 제가 만들어서 해야 됩니다. 그럼 내용에 대립가설의 형태가 분명하게 담겨져 있어야 돼요. 근데 이 문제 같으면은 그 내용이 분명하진 않아요. 지금 대립가설 어떤 상황인지. 그래서 사실 이 분명하지 않은 내용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게 세 가지 가능성으로 갈라질 수가 있다. 그러면 그 세 가지 가능성이 무엇 때문에 갈라지는 건지를 얘기하면서 훨씬 더 대립가설이라는 것이 무엇이라는 걸 명확하게 알 수 있게 됩니다. 여기는 막연하게 그냥 통조림의 내용량이 표시대로인지 확인하고 싶다. 그렇게 나왔죠? 자, 그러면 이 확인하고 싶은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대립가설이 틀려지게 돼요. 확인하고 싶은 사람이. 그러니까 가설 검증을 지금 누가 하느냐, 지금. 그에 따라서 달라지게 돼요. 확인. 기계공, 미케닉이라고 소비자, 기업 혹은 기계공이냐. 그죠? 자, 이 통조림 기계를 만든 사람. 만약에 소비자가 이거를 확인하고 싶다면 대립가설을 어떻게 놔야 되는지. H1의 형태가 어때야 되는지. 결국 세 가지 상황에 따라서 다 달라진다는 거예요, 지금. 확인하고 싶은 사람이 인지 요거에 따라서 다 달라진다는 거예요. 소비자가 확인하고 싶으면 어떤 상황을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정량 미만입니다. 이런 걸 지금 의심하는 거죠? 이걸 확인하고 싶다. 만약에 이게 기업이라면 어떤 입장일까요? 기업이 이걸 지금 두 개를 구분해서 좀 생각하는 거예요. 공장 말고 이걸 판매하는 쪽에서요. 판매자 입장에서, 기업 입장에서 보면 이게 정량보다 초과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정량보다 초과하면 안 된다. 기계공의 입장에서는 초과하던 모자르던 그러면 안 된다. 그죠? 기계 정확성이 있어야 된다. 맞아? 이거 각각 누가 확인하고 싶어냐에 따라서 대립가설이 이런 식으로 써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문제에서 이런 상황, 제가 지금 9.7을 보고 있구나. 잘 됐네요. 9.7. 이걸 먼저 보겠습니다. 자, 문제 내용이 너무 간단하죠? 그러니까 상황이 이 세 상황 중에서 어떤 걸 상황인지를 자기가 알아낼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너무 간단하기 때문에 알아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대립가설이 이렇다고 지금 잡을 수가 없어요, 사실. 여기까지만 읽어보면. 그래서 이렇게 나와야지만 이렇게 가설 검증을 해야겠구나 그 생각 들지만 사실 안 된단 말이에요. 더 문제에 대해 부연 설명이 더 있어야 돼요. 지금 누가 확인하고 싶어 하는 건지, 누군지 확인하고 싶은 사람, 누군지가 더 명확하게. 그러니까 가설 검증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자기가 잘 알겠죠, 지금? 어떤 상황을 지금 의심하고 있는 건지. 문제 푸는 사람의 입장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제3자이기 때문에 제3자가 지금 이렇게 그 상황을 이해하려고 하니까 지금 이런 상황은 도저히 지금 이 세 가지 상황 중에서 구분이 완전히 불가능한 거죠, 지금. 그래서 편의상 이렇다고 잡아놓으면
할 수 있다. 뭐 그런 얘기죠. 자, 그래서 편의상 문제 나온 대로 이 상황만 지금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표본 비율을 계산을 해야 되죠? 표본 비율. 표본 비율이 얼마로 나왔어요? p hat. 가만있어 봐. 이게 비율이 아니네요. 지금 제가 좀 잘못 봤네요. p 값이 지금 그 비율이 아닌데 지금 제가 잘못 봤어요. 네, 나왔으니까 이걸 좀 먼저 합시다. 그럼 얘 9.8을 봅시다. 죄송합니다. 네. 비율을 그러면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네. 소표본인 경우를 나중에 하겠습니다. 네. 비율을 먼저 합시다. 얘 9.8. 뭐 하여튼 지금 방금 말씀드린 거는, 상당히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가설, 검정할 때 문제에서 주어지는 경우는 실제 상황에서는 없다 하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자기가, 그러니까 귀무가설이든 대립가설이든 가설 검정에서 그 가설을 구체적으로 주어진 경우는 없다. 자기가 거기서 뽑아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자, 비율을 먼저 보겠습니다. 한 광고회사에서 자신이 광고를 대행한 업체의 75% 이상이 매출 증가를 보였다고 주장한다. 무작위로 추출한 100개 업체 중 70개 업체가 매출 증가를 보였다면 광고회사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인지. 자, 아까 써놓은 거 다시요. 이걸 딱 써놓고요. 여기다가 스타트 포인트니까. 지금 상황이 광고회사가 지금 뭔가를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 주장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인지. 그죠? 이게 보면 얘 9.2에도 보면 유사한 뉘앙스로 돼 있어요. 얘 9.2에서도 보면 비만 클리닉의 주장을 받아들여도 좋을지. 그거하고 좀 똑같은 얘기예요. 지금 비만 클리닉의 주장을 받아들여도 좋을까? 광고회사의 주장을 받아들여도 좋을까? 지금 인정할 수 있을까? 자, 그러니까 지금 심판 때 올라온 게 아까 그 강의에 초대해서 봤었던 게 비만 클리닉의 주장, 그죠? 지금은 광고회사의 주장, 그죠? 심판 때로 올라온 게 바로 그거죠. 그 주장들, 이런 주장들. 대립가설은 그거에 대한 의심이라는 얘기죠. 주장을 받아들여도 좋을까? 심판대 올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무죄, 심판대로 올려온 그 대상, 가설검증의 대상이 무죄다, 유죄다. 그런 뉘앙스예요, 지금.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인정할 수 있을 것인지. 그러니까 한번 조사해보겠다. 끌고 왔다는 얘기죠. 조사해보고 싶다. 무죄냐, 유죄냐. 그러니까 그 주장이 맞다, 틀리다. 그죠? 자, 그러면 광고회사의 주장. 광고회사의 주장이 광고를 대행한 업체의 75% 이상의 매출 증가율을 보였다고 주장한다. 근데, 지금 이걸 의심하고 있는 사람이 한번 조사해봤더니, 업체 전체 비율이 75%가 아닌 것 같다. 그죠? 왜냐면 100개 업체 중 70개 업체가 매출 증가를 보였다. 100개 업체 중 70. 그러니까 70%죠, 70%. 70% 정도의 기업만 이 광고 대행 업체 덕을 본 것 같다. 그런 거죠? 75%가 아니고. 그러니까 4분의 3인가? 예, 4분의 3 이상이 안 된 것 같다. 그런 얘기죠. 모자르다. 70%밖에 안 된다. 75%가 아니다. 모자르다. 아닌 것 같다. 지금 의심을 해볼 수 있는 증거가 있어요. 그러니까 가설 검증을 할 때는 그 샘플에서 의심할 만한 증거가 있어야 돼요. 이게 만약에 75% 초과되는 걸로 나왔다. 부모를 포함해서. 이러면 이거는 이거 갖고 어떻게 의심을 해요. 그죠? 그러니까 증거 자체가 될 수도 없어. 이거는. 그랬잖아요. 이게 기무가설하고 대립가설하고 동등한 위치에서 서로 경쟁하는 게 아니라고. 네? 무죄하고 유죄하고 이거를 동등한 위치에서 서로 경쟁하는 게 아니라고요.
무죄라는 사람은 자기가 무죄라는 걸 입증할 필요가 없어요. 이쪽에서 입증해야지. 유죄라는 걸 입증해야지. 그래서 유죄라는 걸 입증하지 못하면 이 사람은 자동적으로 무죄예요. 그러니까 75%가 안 된다는 증거를 갖고 와야지 75%보다 넘는 증거를 갖고 와갖고서 유죄라고 내세울 수 있는 증거. 정말 미친 사람 치고.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그러니까 문제를 위한 문제인데 일부러 뭐 이런 그 학교에서 이런 문제를 내면서 예를 들면 P 해시 값이 80%가 나왔다. 이런 상황에서 이런 가설 검증을 해봐라. 그거는 이제 함정을 파겠다는 건데 가설 검증 해볼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실제 상황에서는 그런 상황은 안 와요. 미친 사람 취급받는 거지. 그러니까 되게 정상적인 문제라면 항상 이 표본에서 얻어진 증거는 여기서 의심해볼 만한 그러한 증거들이에요. 이쪽 대립가설 쪽에서 나온 그쪽을 지지하는 쪽에 값이 나오게 돼요. 지지하는 쪽. 근데 그게 진짜 강력하게 지지하는 것인지 그냥 의심으로 끝나는 건지는 이제 해봐야지 알기 때문에 검증의 절차가 필요한 거죠. 자, 그래서 대립가설이 지금 P가 75%가 안 된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증거가 되는 거예요. 확실한 증거 여부는 따져봐야 알겠다. 자, 그러면 이 경우에는 표본 사이즈가 커야 센트럴 미스름에 의해서 정기분포를 따르죠. 그러니까 표본 사이즈가 30 이상으로 돼 있나 확인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100개 업체죠. 샘플 사이즈가 100이네. 그러니까 지분포 사용할 수 있죠. 0. 자, 경계선의 값. 경계선 어디로 정해야 되나요? 왼쪽이에요? 오른쪽이에요? 왼쪽, 오른쪽. 왼쪽. 뭐가 작아야지 증거가 되는 거니까. 작아야지. 작은 쪽. 큰 쪽이 아니라. 자, 이게 G가 아니라 오리지널 값 P 해시였다면 알 수 있죠? 이거보다 작은 값이니까. 기미가설을 받아들이면 여기가 P 해서를 쓰면 0이 아니고 0.75 있겠죠? 그러니까 이거보다 작은 값, 경계선이 왼쪽에 써야 되죠. 그래야 받아들일 수 없고 받아들이기엔 너무나 작은 값이다 해가지고 기각시킬 테니까 왼쪽. 그럼 이게 별말 없으면 5% 그리고 5%로 하는 게 정상이에요. 문제 아무 말 없어도 굳이 이렇게 쓸 필요가 없어요. 5% 유순에서 검증해보자. 자, 5%에 해당되는 값이 얼마였어요? 마이너스 1.64 G값. 이건 달라지지 않죠? 그래서 표준정기분포에 5%에 해당되는 값은 마이너스 1.64. 자, 그럼 우리가 표본에서 구한 모집단의 추정치 P hat 0.7 이거를 표준화 시켜야 되죠? 0.7 마이너스 평균, 모평균의 값 얼마요? 0.75로 가정하고 있죠 지금? 이 값이 0.75 가정한 값 0.75 이게 루트 n분의 P hat, Q hat 그죠? 이렇게 쓰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돼요. 루트 n분의 P hat, Q hat 이렇게 쓰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돼요. 근데 이렇게 쓰면서 지금 제가 실수하고 있어요. 이걸 여러분들이 가설 검증할 때 가장 잘 틀린 것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제가 신신당부를 하고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해도 또 실수한 사람은 왜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해요. 자기도 모르게 그냥 네? 몰라서 틀린 게 아니고 하다 보니까 이제 깜빡하는 거예요. 깜빡해도 틀린 건 틀린 거죠. 자, 이걸 P hat, Q hat이라고 쓰면 안 되죠. PQ로 써야 돼요. 모세값. 모세값을 우리가 지금 안다고 가정하고 하는 거잖아요. 얼마? P 0.75. 이게 그거 아니에요. 가설 검증은 모집단의 값을 추정하는 것이 아니라 모집단의 값을 뭘 하나를 정해놓고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검증해보자는 거니까. 이게 P가 0.75에서 나온 분포죠.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를 검증해보는 거니까 P를 지금
0.75로 가정하고서 지금 가설 검증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0.75라고 받아들이기에는 너무나 작은 값이다. 뭐 이렇게 판단하는 거니까. 그래서 P-hat, Q-hat을 쓰면 안 되고 PQ. 그죠? 그러니까 지뢰밭이 두 군데 있어요. 루트가 전체에 있어야 된다는 거하고 루트 n 분의 P-hat, Q-hat이 아니라 이건 지금 추정이 아니라 검정이라는 거기 때문에 이미 모집단의 값을 지금 추정하는 게 아니에요. 알고서 안다고 가정하고서 검증해 보자는 건 0.75 곱하기 0.25 절대 이거를 0.7 곱하기 0.3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구간 추정치고 할 때는 그렇게 했었죠? 그건 왜 그래요? 모집단의 값을 모르니까 그건 추정을 해야 되니까 당연히 추정치 써야 되는 건데 이건 지금 안다고 가정하고 하니까 그 가정한 값을 넣어야 되죠? 그러니까 0.7 곱하기 0.3으로 하지 않도록 그런 실수하지 않도록 전체 루트를 씌워야 된다는 거 그거는 이게 여기 배제였으니까 당연히 전체에 들어가죠. 근데 그 탄력 때문에 그래요. 그랬죠? 루트 n분의 시그마 이 탄력 때문에 루트 n분의 pq 이렇게 한다고 자꾸. 그래서 제가 시험 문제에서 이거를 앞뒤로 이렇게 섞어 놓는다고요. 그럼 그 탄력 때문에 이렇게 실수 범해요. 앞 문제에서 이렇게 했던 게 그대로 그 다음 문제에다가 바로 이제 비율 문제를 집어넣어요. 그럼 그 탄력으로 루트 n분의 pq 이렇게 버린다고. 이게 문제가 이 문제가 먼저 나오면 그런 실수를 잘 범하지 않는데 이 문제를 먼저 나오면 그런 실수를 많이 범해요. 자, 그래서 검정 통계의 값 임계값은 정해놨고 마이너스 1.64 지금 검정 통계의 값이 마이너스 1.25 여기네요. 마이너스 1점. 이것도 마이너스 플러스일 경우에는 이런 실수를 범하지가 않는데 마이너스일 경우에는 갑자기 또 대소관계를 그러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아주 어려운 거 잘하다가 이런 아주 쉬운 거에 틀리면 사람이 굉장히 값싸 보일 수가 있다고. 아주 사소한 거 때문에. 그러면 전체가 다 지금까지 했던 거 그냥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냥. 실컷 잘해놓고 마이너스 1.15를 여기다 찍어놔. 플러스일 때야 1.15가 1.64보다 작지. 지금 이거 지금 헷갈리시는 거 분명히 있어요. 지금. 그렇죠? 우리는 의외로 상당히 기본이 약해요. 우리는 의외로. 그래서 진짜 아주 얼토당토하는 실수를 범하게 되죠. 마이너스 1.15. 그래서 기약하지 못한다. 충분한 증거가 되지 못한다. 의심은 할 만한 증거는 나왔지만, 의심을 할 만한 증거는 나왔지만, 그래서 결론. 표본 자료를 광고회사의 주장이 거짓이라는, 의심해 볼 만한 증거는 있지만, 그래서 한번 재판을 해본 건데, 재판에서 증거죠. 확실한 증거로 보기는 어렵다. 그래서 결국, 이런 재판을 안 하니만 못하게 면죄부를 준 거다. 그런 얘기죠. 자, 그 다음에 2005년도에 한 사회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청소년 20%만이 결혼을 꼭 해야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한다. 이것도 이제 지금 대립가설의 형태가 안 나와 있죠? 어떤 건 문제 대립가설이 나오고 어떤 건 안 나오고. 그러니까 안 나오는 게 정상이에요. 대립가설의 형태가. 거기서 우리가 도출해내는 게 우리의 정상이에요. 400명의 청소년을 무작위로 조사한 결과 그중 71명이 결혼을 꼭 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2005년도에 비해 청소년들의 결혼관에 변화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가설 검증을 많이 해보면 이제 이런 거를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항상 보면 이걸 이제 조사 전후의 어떤 인식의 차이 뭐 이런 거 같은데 조사 전후에 어떤 조사 전후에 무슨 조사든지 상관없이 조사 전후의 변화 조사 전의 변화를 알아보는 거예요. 변화를 알아보는 그러한 거죠. 조사 전의 변화를 조사 전과 조사 후에 뭐가 달라져 있는지 그런 거 이제 가설 검증을 많이 거치는데 이거는
조사 전과 다름없다. 조사 전후 다름없다는 거야. 변화 없다. 변화 있다. 그러니까 뭐야? 항상 소극적으로 해석하는 거야. 변화가 있다는 확실한 증거가 없으면 변화가 없다는 걸로 하는 거야. 그러니까 동등한 게임이 아니라 그랬죠? 항상 대립가설이 불리하다고요. 가설 검증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불리하다. 그러니까 재판하고 무죄 추정의 원칙하고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된다고 그랬죠, 제가 여러 번. 그래서 이쪽이 더 유리하다고. 그래서 저는 이걸 귀무가설을 싸고 돈다 그렇게요. 무죄 추정의 원칙을 저는 이쪽에서는 귀무가설을 싸고 도는 원칙이라고요. 무조건 귀무가설을 싸고 도는 거야. 웬만하면 기각 못하게. 그래서 변화가 있다는 증거가 있어도 약하면 안 된다. 변화가 있다는 확실한 증거가 있기 전까지는 이거는 기각할 수 없다. 싸고 돈다. 변화가 있다. 그래서 귀무가설 이렇게 두는 거예요. 변화가 없다. 변화가 있다는 확실한 증거가 없으면 변화가 없다고 보는 거야. 이걸 뒤집어 놓으면 안 돼요. 네가 거짓말했지, 안 했다. 그럼 네가 거짓말 안 했다는 증거를 대봐라. 그런 거 똑같은 거야. 아시겠죠? 이게 뒤바뀌면 안 돼요. 거짓말했다고 의심하는 사람의 증거를 대야지. 거짓말을 안 했다고 지금 궁지에 몰린 사람한테 안 했다는 증거를 대봐라.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변화 없다, 변화 있다. 근데 여기서 변화가 있다는 것도 여기는 이제 별 말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해볼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단순하게 나올 수도 있지만 사실 이 상황이 조금 다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런 문맥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고 상식을 통해서 어떤 걸 유추해 볼 수 있냐면, 점점 결혼을 꼭 해야 한다는 그런 비율이 줄어들기 때문에, 단지 변화가 아니고, 어떻게요? 이 상황 속에서 보면 그 비율이 줄어들었다는 증거, 비율이 줄어들었다고 볼 수 있는지, 이런 상황도 해볼 수가 있어요. 왜냐면 여기서 400명을 조사해서 71명이 꼭 결혼을 해야 된다, 그렇게 나왔죠? 조사 결과. 그러면 400분의 71 하면 17.75%가 나와요. 17.75%. 최근 조사를, 이건 2005년도의 조사고, 최근 조사라는 얘기겠죠? 최근 조사는 400분의 71, 즉 17.75%가 결혼을 꼭 해야 된다. 그러니까 20%가 아닌 것 같다. 줄어든 것 같다. 네? 그렇게 줄어들었다는, 그래서 점점 청소년들 사이에서 결혼은 꼭 해야 된다는 그런 비율이 줄어들었다. 그 비율이 꼭 해야 된다는 그런 비율이 줄어들었다고 볼 수 있는가. 이런 식의 가설 검증을 해볼 수도 있어요. 물론 이 문제에서는 그런 뉘앙스는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그냥 고지고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나오면 여러분들 문제 풀이하는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상상을 하면 안 돼요. 상식 이외에 여러 가지 상상을 하면 안 돼요. 상식에 근거해서만 해야 되지. 문제 조건이 여러 가지 확대 해석을 하면 곤란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이렇게 좋아졌다면 뭐 그런 상식적으로 판단했을 때 그렇지 않을까 해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냥 단지 그냥 변화가 있었는지만 알아볼 수도 있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그것도 상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상식의 대결이 있으면, 조금이라도 뭔가 그게 아니라는 상식이 좀 있으면 지금 그런 거죠. 그냥 단순히 그냥 변화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 그게 궁금하다면 그런 건 아니에요. 그 비율이 줄어들었다, 그런 거 알고 싶어 하는 상황이다, 그런 건 아니에요. 지금 문제 그대로 그냥 고지고대로 해석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상황과 두 번째 상황, 여러분들이 이제 대립가설을 잡는 게 중요하지, 잡힌 이후의 과정은 상당히 테크니컬한 거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셨을까요? 상당히 기계적으로. 기각력이 여기냐, 양쪽이냐 결정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완전 기계적이에요. 검증 통계내 값이 기각력에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그게 뭐 어려워요? 그죠? 그러니까 대립가설을 잡는 게 중요하죠. 즉, 기강력의 위치가 어디냐를 잡는 게 더 중요한 거죠. 자, 그래서 문제에서는 지금 이거예요. 변화 없다, 있다. 그러니까 P가 0.2다. P는 0.2가 아니다. 이런 거예요. 변화가 있다. 그러니까 늘어났을 가능성도 있고 줄어들었을 가능성도 있고 그냥 변화가 있다. 청소년 비율, 뭐 이게 꼭 결혼한다는 비율이 낮아진 것 같다 하는 것도 그것도 뭐 리서치 결과로 나와야 되는 거지. 그런 감이니까 그에 기대서 자기 마음대로 이걸 이렇게 잡으면 안 된다. 이렇게 하려면 문제에서 좀 더 명확하게. 이렇게 잡으려면 문제에서 어떻게 표현했어야 돼요? 청소년의 그 결혼을 꼭 해야만 한다는 비율이 과거에 비해서 점점 줄어들고 있다. 줄어든다는 증거로 받아들일 수 있는지 한번 검증해 보자. 한다면 대립가설은 이렇게 잡혀야 돼. 아시겠죠? 왜? 왜요? P 해시 이렇게 나왔으니까. 0.1775. 20%보다 작게 나왔기 때문에 그런 의심을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자, 그럼 문제에서 나온 걸 먼저 해보면 이렇게요. 양측 검정이죠? 양쪽. 마이너스 1.96, 1.96. 인계값 정해져 있죠? 기강력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표본의 증거, 그거를 P햇을 표준화시켜야 되죠? P햇 17.75% 나온 거. 표준화시키면 0.1775 마이너스 0.2 모집단에서 가정한 모집단의 그 모비율에 대한 가정한 값 0.2 루트 전체 n분의 0.2 곱하기 0.8이죠? 0.1775 절대 쓰면 안 돼요. 0.2 곱하기 0.8 마이너스 1.125 여기네요. 마이너스 1.125 그죠? 경계선을 못 넘었죠? 네. 그래서 변화가 있다는 의심을 해볼 수는 있지만 0.2가 아니니까 그래서 변화가 있었다는 걸 의심을 해볼 수는 있지만 통계적으로 변화가 있었다고 그렇죠? 결혼간에 변화가 있는 것으로 의심이 들긴 하지만 확신을 하기에는 부족한 것이다. 더 많은 수의 청소년을 표본조사해 봐야 할 것이다. 뭐 반드시 이렇지는 않은데 예상하고 좀 다르다. 뭐 그런 어떤 자기 선입관하고 좀 다르다. 이러니까 더 많은 수라기보다는 뭔가 샘플을 한번 더 바꿔보던지 내가 혹시 샘플을 잘못 선택해서 그런 건 아닌지 뭐 그런 식으로 한번 샘플에다 한번 핑계를 대볼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샘플을 처음에 잘 잡았다 그러면 또 다른 샘플을 또 갖고 해도 역시 계속 그런 식의 결론이 나오는 게 정상이에요. 그게 샘플에 따라서 결론이 확 뒤집어진다는 얘기는 그 중에서 한 샘플은 뭔가 좀 바이어스된 샘플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재판을 3심제로 해보는 거예요. 한 번에 끝내지 않고 뒤집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실제로 그거는 뭐 감옥에 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샘플링을 한 3번 정도는 해봐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한 번에 샘플링을 끝낼 수는 없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 대립가설을 이렇게 잡아놓으면 0.2 왜? P햇이 0.2보다 작게 나왔으니까 충분히 그러니까 그게 그런 느낌하고 비슷한 것 같고 결혼과 점점 결혼을 할 필요가 없다는 그런 비율이 줄어드는 거 그런 게 경험상 그런 것 같고 하니까 한번 가설 검증을 해볼 만하죠. 이렇게 이런 방식으로. 자, 그러면 기강력이 어디로 가요? 왼쪽. 얼마야? 마이너스 1.64 5% 1.96이 아니라 마이너스 1.96이 아니라 검정 통계량이 뭐 값이 똑같죠? 마이너스 1.15 12 여전히 그러네? 그죠? 뭐 마이너스 1.96이던 마이너스 1.64던 조금 마이너스 1.96보다는 조금 기강력이 좀 커졌죠? 2.5%였던 게 5%로 이쪽이 커졌으니까 좀 이쪽으로
경계선의 값이 이동을 했지만 여전히 부족하죠? 마이너스 감정통계의 값이 마이너스 1.125니까. 그래서 대립가설을 이렇게 잡아도 귀각을 못하네. 그러니까 청소년의 결혼관에 대한 변화가 있었다고 보기에는 힘들다. 그런 의심을 할 만은 하지만 모집단 전체로 봐서는 모집단을 진짜로 해본다면 아닐 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겁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